멈추십시오, 수장어른. 그 약은 독입니다. 지금 전하를 죽음으로 몰고 계십니다. 어린 의녀의 절박한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살을 찢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내의원 수장 허준표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지요. 내년이 감히 누구 앞에서 망발을 짓거리는 것이냐? 당장 끌어내라! 임금을 살릴 유일한 비책을 쥔 아이는 그렇게 뺨을 맞고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 뺨 한 대가 훗날 자신의 목을 조르고 가문을 무너뜨리는 끔찍한 대가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큰 복이 옵니다. 좋아요는 건강이 쌓입니다. 이미 누르셨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나라의 모든 근심을 짊어진 듯 임금 이연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겹겹이 잡혀 있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상소문을 내려다보던 그의 손이 먹을 머금은 붓끝처럼 미미하게 떨려왔지요. 곁에 선 영의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잠시 용안에 깃든 시름을 거두시고 옥체를 보전하시옵소서. 임금 이연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여전히 상소문에서 뗄 줄을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임금의 눈앞이 한순간 아득하게 흐려지더니 붓을 쥔 손에서 힘이 스르륵 풀려나갔습니다. 묵직한 붓대가 바닥에 떨어지며 정적을 깨는 소리를 냈지요. 곁을 지키던 상선이 창백해진 얼굴로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전하, 정신 차리시옵소서. 전하. 하지만 임금의 몸은 이미 용상 아래로 힘없이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주군을 부축하라. 어서. 의관을 불러라. 궁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내의원 수장인 허준표가 가장 먼저 달려와 임금의 손목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삽시간에 잿빛으로 굳어갔지요. 한 젊은 어이가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장 어른,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맥이 잡히시는지요? 허준표는 대답 대신 마른 침만 꿀꺽 삼킬 뿐이었습니다. 맥은 뛰고 있었으나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하고 불규칙했습니다. 마치 길 잃은 나비의 마지막 날갯짓 같았지요. 그는 황급히 침통을 열어 임금의 손과 발혀를 자극했지만 임금의 창백한 얼굴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간호가 이어지고 귀하다는 약재는 모두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이라는 허준표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요. 그가 처방한 탕약은 아무런 효과도 없이 차갑게 식어버려질 뿐이었습니다. 어의 하나가 허준표의 눈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수장 어른, 혹 과로로 인한 심어증이 아닐런지요? 허준표는 버럭 신경질을 냈습니다.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냐? 내가 처방한 약재들이 모두 심기를 돋우는 것들인데 어째서 차도가 없는 것이냔 말이다. 그의 호통에 어이들은 모두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섣불리 다른 의견을 내지 못했지요. 그 시각 해민서의 어린 의녀 서리는 버려진 약재 찌꺼기를 치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의녀 옥자가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냄새 고약하다. 임금님께 올리는 약이라더니 이렇게 버려지는 걸 보면 영 효험이 없나 보구나. 서리는 말없이 약재 찌꺼기를 살피다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약재들 사이에서 유독 백출이라는 약재만 검게 변색되어 썩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시커먼 먹물을 풀어놓은 듯 보였습니다. 서리는 검게 변한 약재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옥자야, 이것 좀 보거라. 이상하지 않으냐? 다른 약재는 멀쩡한데 어째서 이 백출만 이렇게 검게 죽어가는 것이지.
옥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별일도 아니구나. 원래 백출은 다른 약재보다 쉽게 무르지 않더냐. 약재가 오래되면 그럴 수도 있는 게지. 어서 서두르기나 해. 괜히 윗분들 눈에 띄어 좋을 것 없다. 하지만 서리의 마음속에 피어난 의심의 싹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서리는 수라간 근처를 지나다 비틀거리는 나인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임금의 수라를 전담하던 나인이었지요. 나인은 이마에 구슬땀을 흘리며 어지러운 듯 벽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서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몹시 좋지 않아 보입니다. 어디 불편한 곳이라도 있으신지요? 나인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이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지러워서 속이 울렁거리고 손발에 힘이 하나도 없구나. 서리는 즉시 나인의 손목에 손을 대고 맥을 짚었습니다. 그 순간 서리의 눈이 섬광처럼 번뜩였습니다. 나인의 맥이 얼마 전 소문으로 들었던 임금의 맥과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느리고 불규칙하며 금방이라도 꺼질 듯 미약한 맥이었습니다. 서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길로 내의원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 허준표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모두 고했습니다. 수장어른, 감히 아뢰옵니다. 전하의 병증은 단순한 질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독성 물질에 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방금 전 수라간 나인이 전하와 같은 증세로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전하께 올린 약재의 백출만이 검게 썩어가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였사옵니다. 지금의 처방은 오히려 독을 키우고 있을 가능성이 있사옵니다. 허준표는 어이가 없다는 듯 서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분노가 이글거렸지요. 내 인연, 어디서 천한 것이 감히 내 처방을 논하는 게냐? 내년이 의술에 대해 무엇을 안다고 이리 망발을 짓거리는 것이냐? 날카롭게 터져나온 소리와 함께 서리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뺨이 불에 댄 듯 뜨거웠지만 그보다 더한 모멸감이 서리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허준표는 차갑게 소리쳤습니다. 내년의 망상으로 임금의 병을 욕되게 하고 내 명예를 더럽히려 드는 것이냐? 당장 이 천한 것을 내쫓지 않고 무엇하느냐? 결국 서리는 내의원에서 무력하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임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맥이 거의 잡히지 않고 사지가 얼음장처럼 차게 식어갔지요. 어이들이 백방으로 손을 썼지만 임금의 호흡은 점점 옅어지기만 했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였습니다. 휘장 너머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대비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해민서의 그 아이를 당장 불러들이거라. 상선이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대비마마, 어느 아이를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대비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높아졌습니다. 낮에 수장에게 뺨을 맞고 쫓겨났다는 그 의녀 말이다. 어서 서두르거라. 잠시 후 서리가 창백한 얼굴로 침전으로 불려왔습니다. 서리는 임금의 모습을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탕약과 온침을 모두 중단해야 합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허준표가 길을 막아서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년이 기어이 죽고 싶은 게로구나. 어디서 감히 어명을 거역하려 드느냐. 하지만 서리는 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늘 품고 다니던 낡은 침통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도 본 적 없는 기이한 방식으로 임금의 가슴 혀를 향해 빠르게 침을 꽂아 넣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멎어가던 임금의 가슴이 미약하게나마 다시 오르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멎었던 임금의 숨이 돌아오자 침전 안에 공기는 순간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대비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고 몇몇 어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모두의 시선이 어린 의녀 서리에게로 향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의원 수장 허준표가 찬물을 끼얹듯 차가운 목소리로 모두의 환상을 깨뜨렸습니다. 유행입니다. 이것은 그저 유행일 뿐입니다. 천한 것이 쓰는 검증되지 않은 침술에 잠시 경맥이 자극받은 것뿐 병의 근원을 잡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의 공을 인정하기는커녕 깎아내리려는 시기와 분노가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대비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지요. 수장, 그래도 저 아이 덕에 전하께서 위급한 고비는 넘기지 않았는가? 허준표는 더욱 교만한 태도로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마마, 그것이 더 위험한 것이옵니다. 병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혀를 함부로 건드리는 것은 꺼져가는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옵니다. 자칫하면 전하의 옥체를 더욱 위중하게 만들 뻔했습니다. 그는 어이들을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물쩍거리지 말고 저 아이를 당장 끌어내지 않고 무엇하는가. 주상의 옥체에 다시 손을 대기라도 하면 내 놈들 모두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서리는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자신을 향한 저기에 찬 눈빛들 앞에서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닿지 않는 거대한 벽을 마주한 기분이었지요. 그녀는 결국 아무런 공도 인정받지 못한 채 힘센 내관의 손에 이끌려 침전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임금의 치료는 다시 허준표의 손에 넘어갔지요. 하지만 서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임금의 호흡은 돌아왔으나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병의 근원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이야. 틀림없이 독이야. 독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하면 전하께서는 다시 위험해지실 것이다. 그날 이후 서리는 그림자처럼 궁궐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임금에게 올라가는 모든 것을 파헤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밤 수락 안에 몰래 숨어들어 음식 재료를 살피기도 하고 약재를 보관하는 약방 근처를 맴돌며 단서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허준표의 눈과 귀는 궁궐 곳곳에 뻗어 있었습니다. 서리가 임금의 식수를 길어 올리는 우물가에 다가섰을 때 그림자 속에서 대기하던 군사가 창을 겨누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멈춰라. 이곳은 허가받은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는 곳이다. 며칠 후에는 지난번 쓰러졌던 수라간 나인을 찾아 나섰지만 그녀는 이미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고향으로 보내졌다는 소식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교묘하게 차단되고 있었지요. 결국 서리는 다시 약재 찌꺼기에서 단서를 찾기 위해 약재를 버리는 후미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곳 역시 허준표의 수하인 어이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약방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등 뒤에서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야심한 시각에 해민서 의녀가 여긴 어쩐 일인가. 돌아보자 허준표의 신복인 김어이가 팔짱을 낀 채 서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버려지는 약재 중에 쓸만한 것이 있나 확인하러 왔을 뿐입니다. 김어이는 코웃음을 치며 서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서 감히 해민서 따위가 내의원의 일에 기웃거리는가. 분수를 알아야지. 썩 물러가라. 번번이 허준표의 감시와 방해에 부딪히자 서리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허준표의 마음속에서는 검은 의심이 싹트고 있었지요. 저 계집이 무언가 눈치챈 것이 틀림없다. 더 이상 살려두었다가는 내 평생의 공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허준표는 결국해서는 안 될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는 밤늦게 자신의 수하 중 가장 은밀하고 잔인한 자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흔들리는 촛불 아래 허준표의 얼굴은 악기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섬뜩한 물건 하나를 꺼내 수하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지프로 엮어 만든 작은 인형으로 머리카락이 칭칭 감겨 있고 심장 부근에는 시뻘건 글씨로 저주의 말이 적힌 부적이 붙어 있었습니다. 허준표가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더 이상 저 계집을 살려두어서는 아니 되겠다. 내일 밤 그 아이의 처소에 이걸 가져다 두어라. 아주 눈에 잘 띄는 곳에 누구라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말이다. 절망의 나락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알게 해주어야지. 다음 날 아침 허준표는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대비를 찾아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지요. 대비마마 차마 입에 담기 송구하오나 권례의 흉흉한 소문이 파다하여 아뢰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해민서 의녀서리가 흑주술로 전하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심지어는 전하를 조종하려 한다는 말이 돌고 있사옵니다. 대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내의원 수장. 함부로 입에 담지 못할 말이다. 허준표는 마치 자신은 믿고 싶지 않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소신 또한 믿기지 않사오나 밤마다 그 아이의 처소에서 이상한 노랫소리가 들린다는 자도 있고 검은 고양이가 드나드는 것을 보았다는 자도 있사옵니다. 만에 하나라도 옥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의 처소를 수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곧바로 어명이 떨어졌고 포졸들이 서리의 단출한 처소를 들이닥쳤습니다. 서리가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 포졸 하나가 그녀의 베갯니를 들추고는 무언가를 꺼내들며 과장되게 소리쳤습니다. 찾았사옵니다. 여기에 이런 흉물이 숨겨져 있었사옵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난 것은 바로 어젯밤 허준표가 준비했던 저주 인형이었습니다. 서리는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저런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모함입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그녀의 절규는 누구의 귀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임금을 저주한 영모죄인이라는 누명을 쓴 채 그 자리에서 밧줄로 꽁꽁 묶였습니다. 그리고는 흉악한 죄인들이 끌려간다는 의금부의 지하 감옥으로 속절없이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돌바닥에 내팽개쳐진 서리의 귓가에는 의금부의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절망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서리가 영모제로 옥에 갇혔다는 소문은 궐담을 넘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린 의녀가 임금의 목숨을 구했다는 이야기는 어느새 흉악한 저주를 퍼부었다는 이야기로 변질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요. 하지만 그날 밤 침전에서 벌어졌던 기이한 침술에 대한 소문은 암암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궁녀들의 속삭임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시장의 왈패들에게로 다시 길을 떠나는 보부상들의 입을 통해 팔도로 번져나갔지요. 그 소문은 깊은 산속 세상과 등을 지고 살아가는 한 늙은이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담월, 한때는 천하제일의 의원으로 불렸으나 궁중 암투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사라진 비운의 천재였지요. 산속 약초밭에서 허리를 굽혀 약초를 살피던 담월은 산을 내려온 나무꾼들이 주고받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들었는가? 궐에서 웬 의녀 하나가 요상한 침수를 써서 죽어가던 임금님을 살려냈다지 뭔가. 살리긴 뭘 살려. 결국 흑주술을 쓴 게 들통나서 목이 달아나게 생겼다던데.
다른 것은 흘려들었으나 다멀의 귀에 요상한 침술이라는 말이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가 쓰던 침술, 세상에 단 한 사람, 자신만이 안다고 믿었던 바로 그 침술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멀은 흙 묻은 손으로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어둡게 흔들렸지요. 그 시각 서리는 의금부 지하 감옥의 차가운 돌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혹독한 고문에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의식은 희미했습니다. 결국 그녀에게는 참수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판결을 읊는 옥리의 목소리를 들으며 서리는 신락같이 붙잡고 있던 희망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전하를 구하고 싶었을 뿐인데. 흐려지는 눈앞으로 어머니의 얼굴이, 해민서 동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 집행을 하루 앞둔 늦은 밤이었습니다. 대비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허준표의 말은 논리정연했으나 임금의 숨을 되돌리던 서리의 그 강렬한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상궁 하나가 다급히 들어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마마, 궐 밖에서 온 전령이라 하옵니다. 마마께 꼭 전해야 할 서찰이 있다며 이 밤중에 찾아왔사옵니다. 대비의 명에 따라 들어온 사내는 평범한 나그네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서찰 하나를 올리고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대비가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펼치자 그 안에는 힘있는 필체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심장을 되살리는 침수를 이해하는 자만이 서서히 굳어가는 피를 되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아무나 풀 수 없는 복잡한 약재 배합에 대한 문제가 수수께끼처럼 적혀 있었지요. 본에는 이의 이름은 없었지만 서찰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대비는 마지막으로 서리를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깊은 밤 대비가 보낸 상궁이 등불을 들고 지하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상궁은 쇠약해진 서리 앞에 서찰을 내밀었습니다. 대비마마의 마지막 시험이시다. 이 문제의 답을 풀어낸다면 너에게도 살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 서리는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서찰을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복잡한 약재 이름의 나열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글자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던 서리의 눈에 문득 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상극이라 알려진 약재들을 배합하여 새로운 효과를 만들어내는 의서 어디에도 기록된 적 없는 발상이었습니다. 마치 자신과 침수를 겨루어 보자는 듯한 어떤 고수의 시험 문제와도 같았지요. 서리는 메마른 입술을 열어 답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해독의 원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약재로 독의 기운을 묻고 두 번째 약재로 그 성질을 변화시키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약재로 응고된 기운을 몸 밖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답은 이 세 가지 약재를 시간차를 두고 다려 합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답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약재가 인체에 들어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왜 그런 순서로 사용해야 하는지까지 막힘없이 설명했습니다. 상궁은 의수를 알지 못했지만 죽어가던 소녀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의 깊이에 저도 모르게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보고를 받은 대비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리가 비범한 아이라는 것은 진작에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대비는 즉시 서리의 참수형을 중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미 영모죄인으로 공표된 상황에서 그녀를 무죄로 풀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허준표를 등에 업은 세력에게 반격의 빌미를 주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대비는 서리를 사면하는 대신 먼 남쪽 섬으로 유배를 보내는 것으로 형을 감형했습니다. 사형수의 신분에서 유배 죄인으로 바뀐 서리는 다음 날 새벽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한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직전 대비가 보낸 상궁이 다시 한번 서리를 찾아왔습니다. 상궁은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서리의 손에 쥐어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유배지로 가는 길에 몸이 아프거든 이 주머니 속에 약초를 다려 마시거라. 그리고 그 약초가 자라는 곳을 찾아가면 내 병을 고쳐줄 의원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주머니 속에는 낯선 향기를 풍기는 마른 풀꽃 한 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리가 그 어떤 의서에서도 본 적 없는 기이한 모양의 꽃이었습니다. 서리는 그것이 단순한 약초가 아니라 자신을 시험했던 그 미지의 인물을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단서임을 직감했습니다. 무거운 칼을 찬 채 유배길에 오른 서리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녀의 손에 쥔 작은 비단 주머니에서는 희미한 온기가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서리를 태운 수레는 한양을 벗어나 남쪽을 향해 며칠 밤낮을 달렸습니다. 칼을 찬 감시관들의 눈초리는 매서웠지만 서리의 마음은 오직 비단 주머니 속 약초에 대한 생각뿐이었지요. 이 약초는 대체 어디서 자라는 것일까?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그러던 어느 날 밤 호송 행렬이 깊은 산속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가게 되었습니다. 서리는 밤새 끙끙 앓는 척하며 감시관의 경계를 늦추었습니다. 나흘이 너무 춥고 배가 아파서 더는 한 발짝도 걷지 못하겠습니다. 가녀린 서리의 신음에 감시관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지요. 즉, 죄인 주제에 말도 많구나. 저기 헛간에라도 들어가 있거라. 서리는 감시관의 눈을 피해 헛간으로 들어서는 척하다가 어둠을 틈타 쏜살같이 산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녀는 대비가 준 단서인 약초의 향기를 기억해내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워 산을 헤맸습니다. 축축한 이끼 냄새, 젖은 흙냄새 사이로 코끝을 스치는 희미한 향기를 따라 얼마나 걸었을까요? 동이 틀 무렵 서리는 마침내 안개가 자욱한 계곡 사이에서 그 약초가 군락을 이룬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초밭 한가운데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고요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조심스럽게 초가집의 살인문으로 다가섰습니다. 그 순간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인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다머리였지요. 그는 서리를 보고도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마치 올 손님이 왔다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네가 그 침수를 쓴다는 아이냐? 다멀의 목소리는 늙었지만 쇠처럼 단단한 힘이 있었습니다. 서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기세에 눌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을 뵙습니다. 혹 대비마마께서 말씀하신 분이 어르신이십니까? 다멀은 대답 대신 서리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서리의 맥을 짚는 순간 다멀의 눈이 가늘게 뜨였습니다. 고문으로 기혈이 상했으나 근본은 어지럽지 않구나. 도끼를 알아볼 줄 아는 눈을 가졌으니 제 몸 하나 건사하는 법은 아는 게로군. 서리는 그제야 자신을 시험하고 유배지에서 빼내준 이가 바로 눈앞의 노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검게 변한 백출 약재 찌꺼기를 꺼내 다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이것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임금님의 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이 약재가 그 증거입니다. 평온하던 다멀의 얼굴이 약재 찌꺼기를 보는 순간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약재를 조금 떼어 냄새를 맡고 혀끝에 대어 맛을 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그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그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빙열고 이게 아직도 궁궐에 남아 있었단 말인가? 서리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빙열고라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과거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끔찍한 궁중 암투의 기억이었습니다. 빙열고는 세상에서 가장 지독하고 은밀한 독이다. 몸속의 피를 아주 서서히 얼음처럼 굳게 만들어 결국에는 심장이 멎게 만들지. 마치 자연사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독살이라 의심하지 못한다. 다멀의 목소리는 깊은 슬픔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눈앞에서 동료들이 빙열고에 중독되어 하나둘씩 죽어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나는 해독제를 만들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역으로 영모의 누명을 쓴 채 쫓겨났다. 해독제의 제조법은 그 과정에서 모두 불타 사라져버렸지. 서리의 얼굴이 절망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렇다면 전하를 구할 방법이 이제 없는 것입니까? 다멀은 고개를 저으며 서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포기 대신 새로운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네가 바로 그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날부터 다멀의 가혹한 가르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서리에게 잠잘 시간도 밥 먹을 시간도 주지 않고 자신이 아는 모든 의술과 해독의 원리를 쏟아부었습니다. 해독이란 독을 다른 독으로 다스리는 것이며 약초의 성질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라는 환경, 채취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다멀의 지론이었지요. 서리는 다멀을 따라 험한 산을 오르내리며 수백 가지 약초를 맛보고 그 성질을 몸으로 직접 익혔습니다. 밤에는 다멀이 던져주는 낡은 의서들을 밤새 읽으며 해독에 대한 실마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리는 낡은 의서의 한 구석에서 얼룩처럼 번진 작은 글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불에는 물로 맞서지만 얼음은 불로 녹이면 아니 된다. 그 짧은 문장이 서리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내리쳤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뜨거운 성질의 약초로 얼어붙은 피를 녹여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틀렸던 것입니다. 얼음을 녹이는 것은 불이 아니라 더 차가운 기운으로 얼음의 성질 자체를 변화시켜 물로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곧장 다멀에게 달려가 자신의 깨달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르신, 알 것 같습니다. 빙열고의 해독제는 뜨거운 약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차가운 성질을 지닌 약재, 하지만 독을 품지 않은 순수한 향기를 지닌 약재가 필요합니다. 다멀은 서리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듯한 그런 미소였습니다. 서리는 그 순간 자신이 길고 긴 어둠의 터널 끝에 다다랐음을 직감했습니다. 빙설초다. 서리의 깨달음에 다멀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서리를 데리고 초가집 뒤편 1년 내내 서리가 녹지 않는다는 깊은 동굴로 향했습니다. 동굴 깊숙한 곳, 얼음장 같은 바위 틈에서 세상의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듯 새하얀 풀 한 포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설로만 전해지던 빙설초였지요. 이것이야말로 빙열고의 유일한 해독제다. 하지만 이 약초의 기운은 너무도 차가워 단독으로 쓰면 오히려 심장을 먹게 만들지. 네가 깨달은 대로
다른 약재들과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담월의 설명에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며칠간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약초들의 조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빙설초의 차가운 기운을 중화시키고 그 효능을 몸속 깊숙이 전달해줄 따뜻한 성질의 약초가 필요했습니다. 서리는 밤을 새워 자신이 아는 모든 약초의 성질을 떠올리고 담월과 함께 수십 가지의 조합을 시험했습니다. 마침내 해가 뜰 무렵 서리는 최종 처방을 완성했습니다. 빙설초를 주재료로 화산 깊은 곳에서만 자란다는 용담화의 뿌리와 아침 이슬을 머금은 천년초의 줄기를 함께 다려내는 것이었습니다. 담월은 완성된 해독제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놀랍구나. 내가 평생을 바쳐도 찾지 못했던 답을 네가 하룻밤 만에 찾아냈구나.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리는 담월의 도움을 받아 산을 내려왔고 담월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서리를 돕기로 약속했던 개혁파 신하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며칠 후 서리는 남루한 나그네로 변복한 채 비밀리에 한양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밤 약속된 장소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대비의 신복인 상궁이었습니다. 상궁은 서리를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살아계셨군요, 의녀님. 어서 이쪽으로. 서리는 상궁의 안내를 받아 삼엄한 경비를 뚫고 대비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다시 만난 대비는 그 사이 수십 년은 더 늙어버린 듯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임금의 병세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서리는 대비 앞에 엎드려 자신이 가져온 해독제를 올렸습니다. 마마, 전하를 구할 약을 가져왔사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허준표와 그의 세력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들은 곧장 대비의 처소로 몰려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아니되옵니다, 마마. 저 아이는 영모죄인입니다. 저것은 약이 아니라 전하를 해하려는 독약임이 틀림없사옵니다. 마마께서 저 계집의 관계에 넘어가시면 아니되옵니다. 허준표의 핏발선 외침에 신하들의 의견은 반으로 갈렸습니다. 처소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서리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대비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대비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단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걸겠다. 내일 아침 저 약을 전하께 올릴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서리가 직접 달인 해독제가 임금에게 올려졌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임금은 아무런 차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준표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고 서리를 믿었던 이들의 얼굴에는 절망의 빛이 드리워졌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허준표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당장 서리를 다시 옥에 가두고 대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려 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동도 없던 임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임금의 마른 입술이 열렸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임금은 그날 오후 극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아직 몸을 가누기는 힘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깨어나자마자 자신을 간호하던 대비에게 모든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허준표 그자가 올린 탕약을 마신 날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한 탓이라 여겼으나 특정 음식을 먹은 날에는 어김없이 사지가 저리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임금의 증언은 서리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진 순간이었지요. 임금의 명으로 즉시 의금부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허준표와 그를 따르던 세력들은 모두 끌려가 혹독한 조사를 받았고 결국 왕을 시해하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려던 그들의 모든 영모 계획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분노한 임금은 허준표와 영모에 가담한 모든 자들을 삼족을 멸하는 대역죄로 다스렸습니다. 며칠 후 임금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고 다시 정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해낸 서리를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서리의 영모죄는 당연히 벗겨졌고 그녀는 해민서의 천한 의녀가 아닌 내의원의 정식 어의로 임명되었습니다. 임금은 서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대는 짐의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어둠을 걷어낸 빛이다. 그대에게 이 나라의 의수를 모두 맡길 것이니 짐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열어다오. 서리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통쾌한 승리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리가 어의로 임명되고 허준표 일당이 숙청되자 궁궐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임금 이연은 서리의 도움을 받아 나라의 의술제도를 개혁하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왕의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에 안도했지요.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잔혹한 운명의 장난처럼 끔찍한 재앙이 소리 없이 나라를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시작은 수도의 가장 가난한 빈민가에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독한 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른 기침과 고열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지만 누구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지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기침은 피를 토하는 기침으로 변했고 환자들은 숨을 쉬지 못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검은 연기처럼 역병은 수도를 빠르게 잠식해 나갔습니다. 임금의 명에 따라 서리가 어이들을 이끌고 역병이 창궐한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숨을 거둔 시신들이 즐비했고 살아남은 자들은 공포에 질려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즉시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는 모든 의서를 뒤지고 밤을 새워 새로운 처방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처방한 어떤 약도 이 정체 모를 역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사망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민심이 흉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리를 구원자처럼 여겼던 백성들이 이제는 그녀를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지요. 왕 한 명 살린 의녀라더니 우리 같은 백성은 죽어나가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저 계집이 궁에 들어온 뒤로 나라의 재앙이 끊이질 않는구나. 저 계집이야말로 역병의 근원이다. 악의적인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서리의 처소 담벼락에는 그녀를 저주하는 붉은 글씨가 쓰이기도 했고 길을 지날 때면 사람들이 던지는 돌팔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왕을 구한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나라의 재앙을 몰고 온 역병의 화신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서리는 쏟아지는 원망과 비난 속에서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역병 지역을 살피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역병이 유독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특정 지역의 낡은 우물 근처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환자들도 있었지만 그 우물물을 마신 사람들의 발병률과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입니다.
서리는 단순한 질병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남몰래 믿을 만한 내금의장에게 부탁하여 그 우물을 비밀리에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며칠 후 내금의장이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해 왔습니다. 우물 깊은 곳에서 썩어가는 동물의 사체 여러 구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체들은 일반적인 동물의 사체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끔찍한 병에 걸린 듯 온몸이 검게 변하고 부풀어 오른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병든 동물의 사체를 우물에 버려 식수를 오염시킨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것은 자연 발생한 역병이 아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재앙이다. 서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허준표였습니다. 비록 그는 죽었지만 그를 따르던 잔당 세력은 여전히 나라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리와 임금에게 복수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그들의 비열한 테러였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역병을 치료할 유일한 희망마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역병의 증세를 완화하는데 필수적인 약재인 용담초가 갑자기 시장에서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전국의 약재상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용담초를 팔지 않았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이 또한 역병을 퍼뜨린 자들의 소행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역병을 퍼뜨리는 동시에 치료의 길까지 막아 서리를 완벽한 절망 속에 가두려 했던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버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서리는 텅 빈 약재 창고를 바라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밖에서는 약을 달라며 울부짖는 백성들의 절규가 끊이지 않았고 안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왕을 구했던 지혜도 임금의 절대적인 신임도 이 거대한 재앙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듯 했습니다. 텅 빈 약재 창고 안 서리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어미 잃은 아이의 울음소리와 약을 달라며 문을 두드리는 절박한 손길들이 뒤섞여 지옥도를 그려내고 있었지요. 그녀가 애써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선반 위에는 먼지만이 가득 쌓여 그녀의 무력함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의녀님, 이제 더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약재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젊은 의관 하나가 잿빛 얼굴로 들어와 보고하며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리는 대답 대신 마른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절망으로 까맣게 타들어가던 서리의 머릿속에 한 줄기 빛처럼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약이 없다 그렇다면 병이 퍼지는 길을 막아야 한다. 치료가 아니라 막아야 한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빛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낭떠러지 끝에 선자의 결연함이 서려 있었지요. 서리는 곧장 말을 달려 궁으로 향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대책을 고심하던 임금 이연은 비에 젖은 생쥐꼴로 나타난 서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꼴인가? 몸은 괜찮은가? 임금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서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의 앞에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전하, 지금 약으로 백성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옵니다. 병의 뿌리를 뽑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역병은 물을 통해 퍼지고 있사옵니다. 서리는 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과 우물의 위치를 짚어가며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실로 파격적인 방책이었습니다. 전하의 명으로 수도의 일부를 완벽하게 격리해야 합니다. 아무도 그곳을 드나들 수 없도록 막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백성이 물을 반드시 끓여 마시도록 명을 내려주십시오. 날 것으로 물을 마시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는 어명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한 늙은 신하가 기가 막힌다는 듯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제정신인가? 백성들의 거주지를 막고 움직임을 통제하는 것은 전시회나 하는 일일세. 흉흉한 민심에 불을 지르는 격이라고. 하지만 임금 이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서리의 눈에서 절망이 아닌 확신을 읽었지요.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내 군대를 내어줄 것이다. 어이의 말대로 지금 당장 수도에 오염된 구역을 봉쇄하라. 또한 모든 백성은 물을 끓여 마시라는 어명을 전국에 방포하라. 이를 어기는 자는 내 명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고 다스릴 것이다. 임금의 절대적인 지지 아래 서리의 계획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군사들이 역병이 창궐한 지역을 철통같이 봉쇄했고 백성들은 어명에 따라 물을 끓여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임금은 내금의장에게 밀명을 내렸습니다. 허준표의 잔당들이 약재를 숨겨놓은 곳을 모조리 찾아내라.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말고 약재는 모두 회수하여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며칠 후 군사들이 급습한 여러 아지트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용담초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수한 약재의 양은 이미 퍼져버린 역병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서리는 다시 한번 벽에 부딪혔습니다. 격리와 식수관리로 병의 확산은 더뎌졌지만 이미 병에 걸린 이들은 약이 없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깊은 밤 홀로 처방을 고민하던 서리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옆집 아이가 오염된 강물을 마시고 배앓이를 앓아 사경을 헤맬 때였습니다. 의원을 부를 돈이 없던 아이의 어미가 울고만 있자 서리의 어머니는 뒷산에 지천으로 널린 흔한 들풀을 뜯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풀을 찧어 나온 즙을 물에 타서 아이에게 먹였지요. 신기하게도 아이는 며칠 만에 멀쩡하게 일어나 뛰어놀았습니다. 이슬풀 그래, 어머니는 그 풀을 이슬풀이라고 불렀어. 서리는 그 길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녀는 비를 맞으며 땅바닥에 엎드려 기억 속의 그 들풀을 미친 듯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축축한 흙냄새 사이에서 익숙한 모양의 작은 풀을 발견했을 때 서리는 그것을 부서져라 손에 움켜쥐었습니다. 서리는 밤을 새워 이슬풀을 찍고 끓이고 증류하며 실험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슬풀을 증류하여 얻어낸 맑은 액체를 오염된 물에 떨어뜨리자 물속의 불순물들이 가라앉으며 물이 거짓말처럼 맑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독성을 중화시키는 효능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서리는 새로운 처방을 내렸습니다. 모든 백성은 물을 끓일 때 이 이슬풀즙을 한 방울씩 넣으시오. 이미 병을 앓는 자들에게는 이 즙을 진하게 달여 먹이시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리의 처방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환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죽음의 문턱에 있던 환자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신음으로 가득했던 빈민가는 어느새 안도의 환호성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서리는 흑투성이가 된 얼굴로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장 낮은 땅에서 가장 흔한 풀 한 포기가 수천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역병의 검은 연기가 걷히고 수도 한양은 기적처럼 다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한 것이 값비싼 용담초가 아니라 발밑에
지천으로 널려있던 이름 없는 들풀이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지요. 그들은 서리가 이슬풀이라 이름 붙인 그 들풀을 캐어다 문지방에 걸어두고 그녀의 지혜를 칭송하는 노래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서리는 더 이상 저주의 대상이 아닌 살아있는 성녀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임금 이연은 역병을 이겨낸 공을 모두 서리에게 돌리고 그녀에게 내의원의 모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서리는 그 힘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내의원과 해민서의 낡은 관습부터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신분과 성별에 관계없이 오직 의술에 대한 열정과 재능만 있다면 누구든 의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서리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궐 밖으로 나가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 중에 의술의 재능을 보이는 이들을 발탁했습니다. 특히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움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수많은 여성들에게 의술을 가르치고 그들이 당당한 의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지요. 서리의 곁에는 언제나 그녀를 믿고 따르는 젊은 의원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서리는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내의원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수장이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환자 돌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젊은 의녀의 침수를 교정해 주기도 하고 해민서의 약재 창고를 직접 살피며 약초의 상태를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서리는 자신이 직접 길러낸 젊은 여성어의 몇 명과 함께 저작거리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저작거리는 그녀가 처음 한양에 왔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활기가 넘쳤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여성 의원들이 운영하는 약방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사람들은 아픈 곳이 있으면 당연하다는 듯 그곳을 찾아가 진맥을 받고 약을 지었습니다. 여자 의원이 진맥을 한다는 이유로 손가락질하던 시대는 이제 먼 옛날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한쪽에서 아이들이 고무줄놀이를 하며 부르는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슬풀 한 줌 꺾어서 끓는 물에 넣어주면 무서운 역병 귀신도 꽁지 빼고 달아난다네. 우리 서리 할머니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약사 할머니라네. 아이들의 맑은 노랫소리를 들으며 서리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함께 걷던 젊은 어이가 서리에게 물었습니다. 수장 어르신,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어르신 이야기인 것을 아시는지요? 어르신의 이야기는 이제 역사책에도 실려 대대로 전해질 것입니다. 서리는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책에 적힌 이름 석자가 무어 그리 중요하겠느냐? 내가 죽고 사라져도 너희들이 아픈 백성들 곁을 지키고 저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녀는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구해낸 임금도 자신을 시기했던 허준표도 자신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준 스승 다멀도 이제는 모두 세상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나 무성한 숲을 이루었으니 더 이상 여한이 없었지요. 노년의 서리가 젊은 제자들의 부축을 받으며 사람들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업적은 역사서의 딱딱한 기록이 아닌 백성들의 삶 속에 아이들의 노랫소리 속에 살아 숨쉬는 따뜻한 전설이 되었습니다. 어린 의녀가 왕의 목숨을 구했던 그날의 기적은 시대를 넘어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더 큰 기적의 씨앗이 되어 이 땅에 영원히 새겨진 것입니다.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서리의 온화한 미소 위로 따스한 봄볕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한낱 이름 없는 의녀였던 서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그녀는 썩어가는 약초 속에서 진실을 보았고 발에 밟히는 흔한 들풀에서 수천의 목숨을 구할 희망을 찾아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구원하는 진짜 기적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대단한 행운이 아니라 이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진심을 다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단한 삶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더 재미나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따뜻한 생각이나 소감을 댓글 한 줄 남겨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네 삶에 신비로운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오길 바라며 다음에도 구수하고 깊은 이야기 보따리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안방에도 일터에도 마음에도 복 나와라 뚝딱.